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간호사들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의사의 지시에 따라 관행적으로 해온 대리 처방과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체혈과 초음파 검사 등을 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때이른 더위로 이틀 연속 전국 곳곳에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더위는 서울을 중심으로 구름이 끼면서 서서히 식고 18일부터는 전국이 흐리며 남부와 제주도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챗 GPT와 구글의 바드 등 생성형 AI 열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AI 관련 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의원들은 여야 없이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규제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이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규제법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이 의심되면 거래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건데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이 적용된 영상, 음향 기술을 한데 모아놓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국제 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 전시회를 사이언스 투데이가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는 24일 발사되는 누리호가 단간 조립을 모두 완료하고 발사를 위한 완전한 형태를 갖췄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주 누리호 상단부인 3단에 위성 등을 장착한 데 이어 17일 1, 2단 조립체와 3단을 서로 결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구진은 지난 8일 위성 보관동에서 누리호 3단과 위성을 접속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위성을 덮는 장치인 페어링까지 장착했습니다. 이어 14일에는 3단의 총조립동으로 옮겨 1, 2단 조립체와 기계적, 전기적으로 합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누리호는 오는 21일까지 내부 점검과 점검창 밀봉 작업, 위성 전력 충전 등을 거치고 오는 22일 무인 특수 이동 차량에 실려서 발사 하루 전인 23일 발사대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간호사들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단체 행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1차 간호사 단체 행동에 돌입한다면서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 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7일부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해온 대리 처방과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체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 불법 의료 행위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적 업무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 진료 신고센터와 현장 실사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는 여전히 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타협안을 다시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야당은 원안 재의결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간호사들이 충분히 좋은 여건 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충분한 수거이도 없이 무작정 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횡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지가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습니다.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강릉이 34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18일은 전국이 하늘빛이 흐리고 남부와 제주도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새벽에 제주도에서 시작돼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 산간 일부 지역은 8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제주도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고 남부지방에는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비는 19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 해안 지역은 당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봄 산불이 유난히 심했습니다. 대형 산불도 2년 연속 발생했는데 산불 주요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올해 5월 15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497건. 피해 면적은 4,654헥타르에 달합니다. 사상 최악이었던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예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겁니다.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가 넘는 대형 산불이 2년 연속 이어진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고온 건조하고 강풍이 잦아지면서 대형 산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농가 등에서 관행적인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많았다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올해 나타난 산불 특징을 반영한 산불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소각 산불을 차단하기 위해 영농 부산물을 찾아가 수거, 파쇄하는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또 전력선 주변 위험목을 정리하고 산불 확산 속도를 감소시키는 숲 가꾸기도 2027년까지 6배가량 늘릴 예정입니다. 야간과 악천후 상황에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역량도 강화합니다.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를 확충하고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도 100대까지 확충합니다. 또 야간 산불의 진화 효율을 최대 5배까지 높일 수 있는 숲길, 임도도 10배 이상 늘립니다.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원도 산림의 특성과 산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과학적으로 추진됩니다. 산불이 발생한 원인별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피해지는 산주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보고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초대형 진화 헬기를 확충하고 강풍에 강한 고정익 항공기와 대용량 진화 드론을 도입하는 등 공중 진화 능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충북에 있는 한우 농장 2곳과 염소 농장 1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한우 농장에서만 구제역 발생이 보고됐는데 염소 농장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충북 청주와 증평 한우 농장 각 한 곳씩과 청주 염소 농장 한 곳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세 농장 모두 출입을 통제하고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투입했습니다. 사육하고 있는 소와 염소는 모두 매몰 처분할 방침입니다. 지난 10일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례는 모두 10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가 의무화됐지만 관련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이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사고 건수가 늘어난 건 물론이고 사망자는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낮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8살 조은결 군. 경찰 조사에서 버스 기사는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인 걸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내 차량은 대부분 왼쪽에 운전석이 있어서 우회전을 할 때는 사각지대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월 22일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2달여 사이 우회전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893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오히려 소폭 늘었습니다. 다친 사람 역시 3,750명으로 1년 전보다 증가했는데 사망자는 올해 24명으로 지난해 13명보다 무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계도 기간에 충분하고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친 사고가 많이 일어난 60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위험 요인이 350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교통법규를 바꾸는 데 앞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등 환경 개선부터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최근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더 멀리 두는 방안이 해법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게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스쿨존은 우회전 구간에 울퉁불퉁하게 블록 포장을 해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들게 해야 하고요.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는 전방향 적색 신호 체계를 도입해서 교차로 특성에 맞게 시설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운전자들도 우회전하기 전엔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경찰은 우회전 의무화 계도 기간을 오는 21일까지로 연장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 덕이초등학교에서 학부모, 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전국의 모든 어린이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교통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윤 청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정부 차원에서 협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세계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19세기 중반부터 열려온 이 행사는 전 세계 첨단 과학, 기술, 건축의 보고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람회에서 뜻하지 않게 이후 전 세계로 전파될 생각지도 못한 대박 발명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게 뭔지 오늘 과토기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과학 명작 극작의 코브라 박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주 놀라운 과학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엑스포에서 탄생한 발명품? 최근 우리나라는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엑스포의 기원은 19세기에 시작된 세계 박람회라고 합니다. 이 박람회장에서 당대의 최고 과학기술과 신기한 발명품들이 전시가 됐었는데요. 이 전시를 보기 위해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람회가 열리는 도시를 찾았죠. 그런데 바로 그 난리법석 현장에서 의도치 않게 탄생된 발명품이 있다는군요. 과연 뭘까요?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세계 박람회. 와, 자기야, 저거 봐. 엄청 신기하다. 아이, 이게 뭐가 신기해. 다 거품이구만. 언빌리버블. 너무 재밌어, 자기. 그럼 나는 재밌지. 와, 엄청나다 진짜. 세인트루이스 세계 박람회는 1803년 미국이 프랑스의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한 100주년을 기념해 열렸는데 약 500헥타르 면적에 걸쳐 개최되어 전시회장을 다 보려면 일주일이란 시간이 걸릴 정도였다. 이 전시장에서 무선 전화기, 초기 팩스기가 소개됐고 X선 기계, 비행기 등의 발명품이 최초로 공개됐다. 사람들은 쏟아지는 볼거리에 눈을 뗄 수 없었는데 문제는 뜨거운 날씨였다. 자기야. 나 목도 너무 마르고 너무 덥고 힘들어. 아유, 나도 죽을 것 같아 지금. 아이, 뭐 시원한 거 파는 데 없나? 어? 저거? 아이스크림 드세요. 더울 땐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저기요, 저희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전시회를 찾은 인파는 당시 1900만 명에 이르렀는데 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오늘 아이스크림 넉넉하게 가져오길 잘했네. 하지만 바로 옆 가게는 파리만 날리는 신세. 시리아 이민자 출신인 어니스트 하미는 페르시아 와플이라는 독특한 메뉴를 판매했으나
옆집의 선전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아이스크림을 파는 건데. 아유. 그런데 그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이스크림은 있는데 오늘 컵이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 아이스크림은요? 아유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 내일 다시 올게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저기요? 그 옆에서 봤는데 컵이 다 떨어졌다고 했죠? 아 예. 아 장사 접어야죠 뭐. 근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요? 제가 컵을 만들었거든요. 네? 바로 이렇게요. 하미가 건넨 것은 바로 오늘날의 아이스크림 콘. 그는 잘 팔리지 않던 페르시아 와플을 돌돌 말아 아이스크림을 담을 수 있게 콘 형태로 만든 것이었다. 그 아이스크림 먹고 컵 버리면 그거 다 쓰레기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컵까지 다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어때요? 신박하죠? 아우 진짜 신박한데요? 그렇게 아이스크림 장소와의 협업으로 돌돌만 와플콘을 판매하게 된 하미. 손님들의 반응도 최고였다. 와 컵까지 먹는 아이스크림이라니 정말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컵이 진짜 맛있네. 너무 좋다. 그렇게 아이스크림 콘은 세계 박람회의 히트 상품이 되었고 전 세계에 퍼지게 됐다. 와플 장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탄생한 아이스크림 콘. 덕분에 저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 콘 말고 다른 종류의 아이스크림 있죠. 긴 막대에 꽂혀 있는 그 바 모양의 요런 모양의 아이스크림. 이건 한 어린아이가 최초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이걸 개발했을까?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905년 미국. 11살의 프랭크 에퍼스는 집마당에서 자기가 마실 음료를 만들고 있었다. 맛있는 소다 먹어야지. 프랭크는 달콤한 소다 가루를 물에 넣고 나무 막대로 열심히 저었다. 그런데 그때 프랭크 놀자. 안녕 조지야. 너 뭐해? 맛있는 소다 먹으려고. 그거 나중에 하고 저기 옆 동네 애들이랑 축구하기로 했으니까 저기 가서 놀자. 그럼 이건 어떡하고? 아이 그건 일단 여기다 놔두고 나중에 와서 먹으면 되지. 그러자. 가자. 친구와 함께 밖에 나가 놀게 된 프랭크. 신나게 놀았던 프랭크는 해가 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고 그대로 단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잘 잤다. 맞다. 내 소다. 잊고 있던 소다를 찾으러 간 프랭크. 여기 있다. 왜 이래 이거? 그런데 영하의 날씨에 소다는 꽁꽁 언 상태였다. 아니 뭐야 이거 왜 안 빠져? 막대도 소다와 함께 얼어붙은 상황.
이게 왜 안 빠져? 어? 이게 뭐야 이거? 이게 특이한 모양이네. 우와, 이거 완전 맛있다. 이거 완전 시원한 소다 맛이네. 그렇게 꽁꽁한 음료를 맛있게 먹은 프랭크는 친구들에게도 이 간식을 만들어 주었고 우와, 이거 짱이다. 완전 맛있어. 그치? 야, 우리 이거 마을에서 한번 팔아볼래? 그래. 야, 이거 엄청 잘 팔릴 것 같은데? 그치? 팔아보자. 프랭크는 막대 아이스크림에 자신의 성 에퍼슨과 고드름을 뜻하는 아이시클을 합친 앱시클이란 이름을 붙이고 이웃 주민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성인이 된 프랭크. 이제 이 앱시클을 다른 동네에서도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팔아볼까나? 그는 1923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한 놀이공원에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놀이공원에는 롤러코스터, 야구장, 수영장 등이 있었는데 더운 여름 앱시클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야, 이거 이제 앱시클 대박이야, 대박. 잠깐만, 이거 특허를 내야겠다. 프랭크는 성공에 힘입어 1924년 특허를 신청했다. 앱시클이 유명해지자 프랭크의 자녀들은 막대 아이스크림의 이름을 팝을 넣은 팝시클로 바꾸자고 설득했고 팝시클은 전 세계로 퍼지며 아이스크림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오, 아이스크림 콘과 막대 아이스크림은 뭐 이렇게 탄생을 했군요. 그럼 쭈쭈바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스테파니 베이브라는 새 아이의 엄마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애들이 막대 아이스크림을 막 먹다가 하도 이렇게 흘리니까 냅킨으로 여러 겹 이렇게 싸주다가 에이, 이거 말고 안 흘리고 먹이는 방법이 없나? 하다가 아이스크림에 사탕봉지를 씌운 초기의 쭈쭈바 모형을 만들게 됐다고 하네요. 야, 요즘 부쩍 날씨가 더워졌는데 시원한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요 발명 이야기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과톡은 다음 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돌봄 가족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제약기업이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알츠하이머 치매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주지하다시피 알츠하이머 치매는 우리 뇌 속의 기억세포가 파괴돼서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질병이잖아요. 네. 이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이 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그동안의 치매 어떤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FDA가 2개의 치매 신약을 승인해 줬었죠. 네. 2개 모두의 치매의 유력한 원인 물질로 알려진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겨냥한 항체 치료제입니다. 이 FDA가 승인한 치매 신약 가운데 한 개는 좀 부작용이 커서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 사장된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한데요. 이번에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치매 신약 후보 물질은 어떤 물질일까요? 이 치매 신약 후보 물질은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개발하고 있는 물질인데요. 네. 그 앞서 FDA가 승인한 것처럼 이 치매 치료제도 역시 항체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고요. 네. 표종 물질도 이 치매의 원인 물질로 유력한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유력한 치매 원인 물질로 꼽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임상 시험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겨냥한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일라이 릴리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밀로이드를 겨냥한 임상을 진행을 했고요.
베타 아밀로이드를 겨냥하기는 했지만 앞서 FDA가 승인한 베타 아밀로이드를 겨냥한 항체 치료제와는 공격하는 포인트가 서로 다른 거죠.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원래 한 개의 단백질에서 출발을 해서 여러 개가 이렇게 뭉치면서 치매를 일으키는데 그 뭉치는 단계별로 공략하는 그런 부위가 다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라일리가 개발 중이라는 이 치매 신약 후보 물질 임상시험 3상 결과가 궁금한데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미국 일라일리는 이제 임상시험 3상에서 이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한 1,182명을 대상으로 18개월에 걸쳐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네. 그 결과 이제 개발 중인 이 치매 신약 후보 물질을 투여한 그 그룹군은 초기 치매 진행률이 한 35% 정도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결과는 통합 알츠하이머 치매 평가 척도로 꼽히는 뭐 재정 관리나 운동, 취미 활동, 일상 대화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이제 회사는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일리는 이제 이 같은 3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미국 FDA 이제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임상 3상 지금 주요 결과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또 그 35%의 어떤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나타난 거 말고도 네. 좀 몇 가지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신약 후보 물질을 투여받은 그 환자들에서는 47%가 1년 후에는 후까지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1년간 치매 증상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또 이제 그 약을 투여받은 실험군의 한 52% 정도는 이제 약의 효과가 있다 보니까 1년 만에 이제 처방을 중단했다.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진행을 늦춰주기도 하고 또 1년 후까지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혹시 부작용이라든지 위험 요소는 없습니까? 근데 어떤 약이든 일정 수준의 그 부작용은 다 있기 마련인데요. 이번 이제 임상 시험의 3상에서 나타난 부작용으로는 이 임상 시험 참여자 가운데 한 25%에서는 뇌부종이 나타났고요. 네. 한 31% 중에서 미세출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번 임상 3사 결과에 대해서 미국 알츠하이머병 협회는 지금까지가 FDA의 승인을 받은 다른 치매 신약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좋은 임상 3상 결과라고 평가를 했고요. 앞서 올해 1월 그 미국 FDA가 승인한 두 번째 치매 신약인 바이오젠과 에자의 그 레카네바의 경우에는 네. 초기 그 치매 진행을 한 27% 지원하는 효과. 그러니까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27%였는데 이게 35%니까 좀 높았던 거죠. 그렇네요. 네. 이번 미국 FDA가 승인한 세 번째 또 치매 신약이 발표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치매 치료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는 연구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이 치매 원인이 앞서 이제 베타 아밀로가 가장 유력하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요거를 대상으로 한 임상이 진행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건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는 거지 치매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치매 원인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게 꼽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뇌 속 과도한 염증 반응이 치매를 일으킨다. 이런 게 이제 학계에 보고가 됐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 뇌 속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방식의 치매 치료제 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이 개발 중인 치매 신약 후보 물질은 이 뇌에서의 염증 반응을 좀 억제하는 그런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기존의 그런 이제 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개발 기업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키번 NRF2 패스웨이는 그 기전상 만성 염증 질환을 포함하는 뇌 염증 질환에 상당히 좋은 타겟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키번 NRF2 패스웨이는 대표적인 생체 방어 시스템인데요. 이 기전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NRF2 단백질은 키번이라는 그 다이머에 이렇게 세포질 내에서 결합되어 있다가 키번이 약물에 의해서 구조가 변하게 되면 NRF2를 릴리즈하게 되고 이 릴리즈한 NRF2 단백질은 해관으로 들어가서 NRF2 디펜던트한 그런 유전자들을 발현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산화성 스트레스나 뇌 염증을 억제하고 교세포를 조절을 해서 신경 보호 기능을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뇌 속의 염증을 억제하는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개발 중인 약물이 항체 치료제가 아니고 합성 의약품이라면서요? 근데 이제 그 앞서 설명한 물질이 이제 항체 치료제였고 우리 기업에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합성 의약품인데 네. 이제 합성 의약품 말 그대로 그 의약품을 이제 화학적으로 합성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합성 의약품은 화학적으로 우리가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항체 같은 경우에는 세포에서 배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공정이 복잡한데 그에 비해서 이 합성 의약품을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제작 공정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지금 이 회사는 동물 실험 막바지 단계에 있고 이 동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내년 초에 인체 임상을 진입할 계획입니다. 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바이오 기업이
타우를 목적으로 한 치매 치료제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고요? 표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아, 네. 이 타우르 단백질도 이제 치매 유력한 원인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요. 이 타우 단백질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엉키면은 이게 이제 치매를 일으킨다. 이게 타우 가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타우르 표적으로 한 임상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은 이 타우르 표적으로 한 치매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고요. 동물 실험에서 인지 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을 했고 네. 이 회사는 동물 실험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올해 안으로 우리 국내 다른 바이오 기업과 손을 잡고서 미국에서 일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은 또 일라이릴리의 치매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또 2020년부터 약 3년여간 진행된 바이오 위클리가 오늘로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한 말씀 또 소감 부탁드릴게요. 이 바이오 위클리는 업계 핫 이슈를 이제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좀 설명하고 그런 뭐 창구 역할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 출연 기업의 현장 취재를 통해서 국내 바이오 기업이 이전과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역량이 많이 올라왔다.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네. 아직까지 이제 국내 바이오 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산학계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성원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바이오 산업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또 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와 함께 다시 돌아오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챗 GPT에 이어 구글의 바드까지 AI 열풍이 거센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첫 AI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규제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열린 첫 AI 청문회. 진행을 맡은 리처드 블루먼솔 위원장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Too often, we have seen what happens when technology outpaces regulation. 위원장이 AI에게 연설문을 의뢰해 AI가 음성 복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If you were listening from home, you might have thought that voice was mine and the words from me, but in fact, that voice was not mine.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중국 등 경쟁국이 이런 기술을 악용하면 심각한 위험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챗GPT 개발자 역시 모든 분야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적절한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I think if this technology goes wrong, it can go quite wrong, and we want to be vocal about that. We want to work with the government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AI 규제를 놓고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아우르는 초당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오픈 AI를 비롯해 구글 등 핵심 기업과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AI의 급격한 발전을 규제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is among the most world-changing technologies ever, already changing things more rapidly than almost any technology in history. 챗GPT에 이어 구글의 바드까지 AI 열풍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장밋빛 기대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가상현실, 인공지능 기술 등이 영상에 접목되면서 미디어 제작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가상 스튜디오에서부터 또 로봇이 촬영하는 로봇 카메라까지 첨단 미디어 기술이 망라된 국제 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 전시회를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굴 속에서 한 마법사가 주문을 외웁니다. 실제 동굴을 배경으로 촬영한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버추얼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LED 월을 배경으로 배우가 움직이면 배우의 움직임에 맞춰 LED 월 화면에 3D 영상이 입체적으로 나타나 현장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배경화면은 이제 실제 환경에 가서 카메라로 여러 컷의 사진을 다양하게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찍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3D 복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복원된 것을 아티스트가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와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거칩니다. 뮤직비디오에서부터 다큐멘터리, 드라마와 영화 등 각종 영상을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촬영해 해외 로케이션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람의 얼굴 나이를 실시간으로 변환시켜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을 쳐다보자 잠시 뒤 80대의 모습으로 얼굴이 변합니다. 스튜디오 안에 테니스 모델이 라켓을 휘두릅니다. 와이어 연결된 플라잉 로봇 카메라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모델을 촬영합니다. 조명도 로봇 팔에 연결해 작동합니다. 스테이지 안에 무슨 상황이 있는지를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고 그에 최적화된 촬영으로 유도를 해냅니다. 멀티캠의 촬영일 때 이제 그 스위칭에 대한 부분들을 전에는 사람들이 하던 부분들을 AI가 알아서 스위칭을 해버리게 됩니다. 촬영이 끝나면 편집도 인공지능이 척척 해냅니다. 돌비 체험관에서는 실제 영화관에서와 같은 생생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VR과 AR, 인공지능 등이 더해진 첨단 영상음향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코바 2023 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유럽연합 EU가 가상화폐를 악용한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규제 법안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현지 시간 16일 암호 자산시장법 시행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9월 집행위가 초안을 발의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새 규정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 업체가 EU 영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공식 인가를 받아야 하며 투자자 자산을 잃을 경우 업체 측이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은 코레일 다음으로 인원이 많은 국내 두 번째 공기업인데요. 한때 대졸 신입사원을 1,000명 이상 뽑기도 했는데 올해는 대규모 적자에 발목이 잡혀 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 등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은 해마다 3월과 9월 두 차례 공고를 내고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5월까지도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적자 때문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며 상반기 공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전 등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공채 기회가 많아야 경쟁률도 낮아지고 입사 가능성이 커지는데 뽑지도 않고 계획도 모르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번에 상반기 채용이 없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반기에 몰려서 심각한 경쟁률을 낳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더 막막하고 그걸 내가 준비를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전력 직원은 23,700명으로 국내 공기업 가운데 코레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인원이 많습니다. 연봉도 상위권이고 안정된 직장이라 취준생들의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역대 최대인 1,153명을 뽑은 이후 공채 인원이 매년 큰 폭으로 줄었고 올해는 규모가 더 축소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발표한 자구책에서 전력 수요 증가와 신산업 확대에 따른 인력 증가분 1,600여 명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인원 감축 계획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정원을 496명 줄이기로 해 신입사원 선발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초래된 한전의 부실. 피해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취업 준비생들에게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늘리기 위한 백악관과 의회 협상이 또 실패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사태가 다가오자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까지 줄이면서 협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1시간가량 짧은 협상 끝에 두 번째 부채 한도 조정은 실패했습니다. 다만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서 행정부와 의회가 쉼없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But I made it clear to the speaker and others that we'll speak regularly over the next several days and the staff's going to continue meeting daily to make sure we do not default. 현재 미국 정부 부채 한도는 꽉 찼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과 사회보장급여를 줄 수 없게 됩니다. 국채 이자와 원금도 갚을 수 없어서 국제적 신용이 무너질 위험까지 있습니다. Over 8 million Americans lose their jobs. Business and consumer confidence take a substantial hit. And the value of the stock market is slashed by about 45%.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은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해서 78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올려야 한다는 게 백악관 입장인데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부 재정 지출을 줄여야 동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측 줄다리기가 팽팽하지만 쟁점 한두 가지를 빼곤 대체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only have 15 days really to go. We've got to find a way that we can curve our spending, raise our debt limit, and also grow our economy. 바이든 대통령도 협상에 고삐를 죄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G7 정상회담을 마친 뒤 찾기로 했던 파푸아 뉴기니와 호주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귀국 즉시 의회와 만나기로 한 만큼 다음 주 초쯤이 협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비단 바탕 위에 부처와 보살 등 문양을 수놓은 보물 자수가사가 약 44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서울공예박물관과 함께 17일 대전 유성구의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자수가사 보존 처리 현장을 언론에 사전 공개했습니다. 자수가사 공개는 지난 1979년 보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자수 뒷면에 여러 겹 포개어 붙였던 배접지를 제거해 뒷면도 볼 수 있습니다. bewaldeten Hügel vor etwa 174, glaube ich, Jahren. High up in the mountain behind me, we have a package of about 2 million cubic meters of rock. We expect it to fall down towards the village within the next few days or weeks. 국내 연구진이 천연 해조류를 이용해 인공장기 재료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스텍 차형준 교수팀은 해조류에서 유래한 탄수화물인 알지네이트와 인체에 무해한 빛인 가시광선을 이용해 3D 바이오 프린터에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 잉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알지네이트가 빛을 받으면 서로 결합하는 현상을 이용해 가시광선을 쪼여주면서 미세한 젤 구조를 만들고 구조 사이사이에 세포를 넣어 잉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된 잉크로 바이오 프린팅을 진행했더니 기존 잉크를 이용할 때보다 세포 생존율이 4배 이상 높았고 결과물의 해상도와 적층 능력도 향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손상된 DNA가 복구되는 과정에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명경제단장 등 공동연구팀은 세포의 레이저를 조사해 DNA를 절단하고 주변 단백질의 이동과 활동을 관찰한 결과 DNA의 복잡한 구조를 풀어주는 단백질이 또 다른 단백질이 결합해 손상 부위에 붙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DNA를 자르는 효소가 손상 부위 끝단을 추가로 절단한 뒤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또다시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백질이 등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경수 고등과학원 수학부 교수가 아시아 젊은 과학자 펠로십 초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최 교수는 고대 기하학적 흐름의 분류에 관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펠로십에 선정됐습니다. 아시아 젊은 과학자 펠로십은 생명과학과 자연과학, 수학과 계산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아시아 과학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됐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5개국의 연구기관에 재직 중이면서 박사 학위를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과학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 시 2년간 우리 돈 약 1억 3천만 원을 연구비로 지원합니다. 올해 수상자는 12명으로 한국인은 최 교수가 유일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이고 활발한 경쟁이 이용자의 편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상반기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5G 서비스의 품질과 요금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와 LG U+ 침해 사고 등으로 국민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며 재발 방지 대책들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국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접종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확진 시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50도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자가접종이 어려운 고령이나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 등을 통해 접종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농가에서는 백신 접종은 물론 의심 신고와 축사 소독, 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 수칙도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